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4년 차에 아이가 하나 있는데 신혼 초부터 시댁 때문에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번 명절에 있었던 일을 계기로 미친 시댁과 인연을 끊으려 합니다. 그런 저에게 미쳤냐는 남편까지 제 인생에서 지워버려야 하는 걸까요? 결혼에 회의적이었던 제가 남편의 설득에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부터가 후회가 됩니다. 불쌍한 우리 애기 때문에 망설이는 제가 등신 같네요. 제 나이 28살에 남편과 처음 만났어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사귀게 되었죠. 그때 남편이 33살이었는데 호감형 얼굴에 평소 부하 직원에게 친절하기로 유명한 사람이라 남몰래 설레는 맘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직장에 적응하느라 바쁘고 잔업으로 야근이 잦았던 때에 남편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일이 없는데도 할 일이 남았다며 제가 퇴근하는 시간까지 추가 근무를 하다가 함께 퇴근하기도 했고요. 퇴근을 했다가도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상사로서 챙겨주는 거라며 초밥을 사와서 챙겨준 적도 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이 좋았지만 모두에게 다정한 스타일이라 조금도 그런 쪽으로 생각하진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함께 야근을 하다가 머리도 식힐 겸 같이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결혼, 시댁 그런 얘기가 나왔죠. 그때 마침 명절이 다가오던 때라 그런 기사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고부 갈등, 이혼, 뭐 이런 기사들이요. 저는 그래서 결혼이 좀 무서워요. 저는 워낙 개인주의적인 성격이었던 터라 남자의 가족을 새로운 부모, 형제로 여기고 내 가족만큼 챙겨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는 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말했더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내 생각엔 그래. 결혼은 둘이 하는 거고 전혀 다른 삶을 산 사람들이 갑자기 한 가족처럼 지낸다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지 않을까? 나는 결혼하면 적당히 해야 할 도리는 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서로가 우선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대리님은 나중에 아내가 고부 갈등으로 힘들어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난 1년에 부모님을 한두 번 보면 많이 보는 건데 내 와이프가 우리 부모님을 자주 볼 일이 있을까? 당연하다는 듯이 웃으며 얘기하는 모습에 남편과 결혼할 사람은 좋겠구나 생각했어요.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남편이 대리효도를 강요한다거나 당연히 여자는 시댁을 위해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남자들도 많은 것 같아서 결혼하면 다 불행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에게도 그런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론 비혼주의 쪽으로 슬쩍 기울어 있는 상태였어요. 이런 사람도 있구나 생각했고 평소에도 멋있던 남편이 더 멋있어 보였죠. 시간이 조금 지나서 업무에 적응도 하게 되고 야근도 거의 하지 않게 됐는데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남편은 회사에서 저와 함께 나왔어요. 제가 늦게 챙기면 화장실에 갔다 온다거나 먼저 나가려고 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저를 붙잡아 두었죠. 그쯤 되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마음이 있구나 하고 생각되더라고요. 아무리 부하 직원이 예뻐도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지하철역까지 가는 길에 자연스럽게 동행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저녁을 같이 먹게 되고 영화도 같이 보게 되는 사이가 되었죠. 그렇게 썸과 연애 사이를 오락가락 하다가 어느 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볼래? 그 말을 듣고 무척 두근거렸는데 결혼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저도 대리님과 있는 시간이 즐거운데 아직 결혼은 이른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은 제가 원할 때까지는 자기도 결혼을 강요할 생각이 없다고 했어요. 제가 너무 좋아서 끝까지 제가 결혼은 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저 애인으로 10년, 20년 늙을 때까지 만나도 좋을 것 같다고요.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어떻게 거절을 하겠어요. 물론 저도 다정하고 멋있는 남편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컸어요. 그날로 우리는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 반 정도 만났는데 그동안 서로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다거나 명절에 선물을 드린다거나 하는 일은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차니 친구들은 결혼할 애인의 부모님 선물까지 다 챙기더라고요. 저도 해야 하나 고민이 있었는데 남편이 무슨 그런 걸 걱정하냐며 웃었어요. 불필요한데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그럴 시간에 나를 좀 더 챙겨줘. 남편도 물론 저희 부모님과 연락하거나 만난 적도 없고요. 그래서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죠. 그런데 몇 달 안 있어서 퇴근 후에 함께 맥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진지하게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동안 집에서 결혼 압박이 좀 있었나 봐요. 처음 사귈 때 다짐했던 말이 있어서 결혼하자고는 하지 못하고 맘고생을 조금 했던 것 같았어요. 부모님이 강요해서 그런 거 아니고 내가 너랑 진짜 부부가 되고 싶어.
나는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 좋은 엄마가 될 자신이 없어. 내가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빠가 될게. 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나랑 결혼한다고 마음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살아야지. 그 말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이면 믿고 평생 동반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얼마 뒤 시어머니의 성화로 먼저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드디어 며느리가 생긴다니까 들떠서 몇 날 며칠 기분이 좋으셨다는데 저도 그렇게 좋아해 주시니 앞으로 사랑받는 며느리가 되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네가 지영이구나. 얘기 많이 들었어. 듣던 것처럼 너무 곱네. 감사해요. 어머니, 뭐? 어머니? 얘 너무 기분 좋다. 정말 밝게 반겨주시는 모습에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두 손을 잡고 예쁘다, 곱다 해주시니 왠지 눈물이 핑 돌기도 했고요. 남편의 다정한 성격은 어머니가 물려주셨구나 싶었어요. 소녀 같은 면이 있으셨고 주제가 끊기지 않게 말씀도 잘하셔서 처음 뵀지만 금방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었어요. 발랄하기까지 하신 모습에 막연히 무서운 시어머니를 상상했던 저는 한시름 놓게 됐죠. 시어머니는 아들이 벌써 30대 후반이라 결혼을 서두르고 싶어 하셨습니다. 나는 너네가 결혼은 3개월 안에는 했으면 좋겠네? 엄마, 준비할 시간도 필요하고 너무 이르지 않나? 무슨 소리야? 해 넘어가기 전에 해야지. 아빠도 그렇게 했으면 하셔. 너무 단호한 모습에 차마 너무 촉박하다고 반박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도 여쭤봐야 해서요. 그럼 어서 상견례 날짜를 잡아서 그때 얘기를 나눠보자. 그리고는 상견례 날 결혼식 날짜에 관한 얘기가 나왔어요. 미리 언지를 들여서 놀라지는 않으셨지만 저희 부모님은 좀 부담스러운 듯이 말씀하셨어요. 이쪽도 하객들에게 알리고 준비를 하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외동딸의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을 이렇게 번갯불에 콩 볶듯이 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어차피 결혼하는 거 이르고 늦고가 어디 있겠어요? 지들이 좋다는데 빨리 합치는 게 좋죠. 살을 부벼야 애도 빨리 들어서고. 시어머니의 말이 너무 불편했어요. 아직 아이에 대한 의논도 남편과 하지 않은 상태였고 부모님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소리를 듣는 게 창피하기도 했죠. 그리고 다만 양쪽 다 평범한 집안이라 집은 남편과 제가 모아둔 돈에 양가에서 조금씩 보태서 전셋집을 구하기로 했고요. 혼수도 정확히 반반을 하기로 했죠. 시어머니가 요즘에는 다들 그런다며 뭐든지 공평해야 나중에 말이 안 나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엔 시부모님 뜻대로 되었어요. 결혼식 날짜는 3개월 뒤로 잡혔고 저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내야 했어요. 당장에 예식장이나 드레스 같은 걸 예약하기도 힘들어서 모든 걸 일정에 맞춰서 타협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결혼식은 번잡스럽지 않은 곳에서 하고 싶었는데 주차 공간도 협소하고 하객도 많이 수용할 수 없는 곳에서 치렀습니다. 그래도 결혼식은 형식적인 거고 원래도 결혼에 대한 로망이 크게 있지는 않았던지라 그게 그렇게 서럽지는 않았어요. 결혼식이 끝나면 생활이 좀 안정되겠지 했는데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날부터 인생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사실 신혼여행도 열흘 일정이었는데 5박 7일 일정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김장 때문이었는데요. 새 며느리가 들어온 첫 해 김장은 꼭 같이 하고 싶다고 하신 거예요. 남편 말로는 여태껏 김장하는데 참석해본 역사가 없다고 그러던데 저 때문인지 꼭 와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신다는 거예요. 저랑도 통화를 하다가 시어머니가 울기까지 하셨어요. 오랜만에 가족들 다 같이 모여서 오순도순 김장도 하고 고기도 삶아 먹고 하면 좀 좋니? 이게 울 일인가 싶기도 했지만 이렇게까지 나오시는데 버티고 있기도 힘들어서 신혼여행 일정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마지못해 시어머니 말을 듣자 그 뒤로는 저를 본인의 맘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신 듯 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중간에서 중재를 많이 해줘서 참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해서 시어머니를 만날 일이 없을 거라고 했었는데 하루에도 몇 통씩 오는 전화도 저를 힘들게 했고 가끔은 신혼집에 불쑥 찾아오기도 하셨습니다. 시댁과는 차 타고 1시간 반 거리였는데 시어머니가 일을 안 하고 계셔서 시간이 많습니다. 작은 며느리와 친해지고 싶다고 같이 점심을 먹자고 갑자기 회사에 오신 적도 있어요. 저는 회사 사람들과 밥을 먹으러 나갔다가 헐레벌떡 시어머니 모시고 식당에 간 적도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이 아니라 적어도 2주에 한두 번은 뵙게 됐어요.
남편에게도 말을 안 하고 찾아오셔서 중간에서 뭘 어찌할 수도 없었죠. 시어머니를 조금 겪어보니 사람 좋아하고 돌아다니는 것도 좋아하셔서 한시도 집안에 계시지 않고요. 좋게 말하면 굉장히 외향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약간 푼숫기가 있으셨어요.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저랑 친해지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에 최대한 맞춰드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형님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타입이라 시어머니 맘대로 대하기가 힘들고 저는 만만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형님처럼 모질게 끊어내지 못했던 저는 되돌릴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결혼 후 얼마 안 있어서 임신을 하게 됐어요. 저도 30대 초반이라 늦기 전에 아이를 가지고 싶었고 1년간 육아휴직을 하고 키우기로 계획했죠. 그리고 제 휴직 기간이 끝나고 복귀를 해야 할 때쯤 남편이 3달만 더 휴직을 하고 아이를 돌보기로 했어요. 그 다음엔 둘 다 일을 해야 하니까 어린이집에 맡기기로 했죠. 지영아,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나도 집에 혼자 있으면 심심하기도 하고 네 시아버지도 이제 은퇴하시잖니? 그래서 우리가 그쪽으로 이사를 가서 애를 봐주면 좋지 않겠니? 1시간 반 거리에 떨어져 살아도 그렇게 시달리는데 우리 동네로 이사까지 오신다는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어린이집 보내면 돼요. 어머니, 어떻게 애기 봐달라고 이사까지 오시게 해요? 돌려서 거절하는 뜻을 내비쳤지만 시어머니는 또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린애를 벌써부터 어린이집에 보내면 쓰니. 생판 남이 보는 것보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봐주는 게 애한테도 훨씬 좋지. 지금 살고 계신 집은 어쩌시려고요? 이 집은 월세를 주고 우리도 그쪽으로 월세를 구해서 갈까 하는데 팔고 가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마침 생각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진작부터 계획해오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아들한테 말하면 당연히 안 된다고 할 게 뻔하니까 바로 저한테 전화하신 거죠. 저희가 상의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상의할 게 뭐 있어? 나주차고 그러자는 것도 아니고 너희 맞벌이하고 바쁘니까 내가 도와주겠다는 건데. 그래도 저 혼자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어쩜 너는 좋다는 말 한마디 없어? 우리가 가까운 데로 간다는 게 싫으니? 그러면서 또 울먹거리시는 거예요. 이것도 한두 번이지 뜻대로 안 되면 눈물부터 흘리시는데 제가 못된 며느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하십니다. 어머니, 그럴 리가 있어요? 저야 당연히 좋죠. 그래? 너만 좋다 그러면 문제 될 것이니?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끊는다. 어머니, 그러고선 전화를 끊어버리셔서 뭐라고 변명하지도 못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면 어쩜 좋냐 물어보려 했는데 시어머니가 이미 남편과는 통화를 끝냈더라고요. 어머니가 이리로 이사 오겠다고 그러셨다며? 왜 말 안 했어? 그러고선 제게 이렇게 묻는데 정말 황당했습니다. 나도 오늘 낮에 들었어. 당신 오면 얘기하려고 했지. 뭐, 당신이 애 키우기 너무 힘들다고 몇 달 전부터 와달라고 부탁했다며? 이미 옆동에 월세도 계약하셨다는데. 내가 오늘 일이 너무 바빠서 당신한테 전화를 못했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랑 통화한 게 불과 5시간 전인데 이미 계약까지 했다니요. 전화를 끊고 바로 집을 보고 계약한 것이 아니면 진작에 계약이 되었던 상황이라는 건데 저에게 의사를 물어보려고 전화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남편 눈치는 보이는지 제가 부탁한 것으로 둘러대신 모양인데 제가 금시초문이라는 표정을 하자 남편도 상황을 눈치채고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어요. 그러곤 핸드폰을 들고 당장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죠. 지영이는 오늘 처음 들었다는데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처음 들었다니? 분명히 3달 전에 애 키우기 힘들다고 내가 와서 돌봐줬으면 좋겠다고 그랬어. 어머, 웃긴다. 그러면 내가 있지도 않은 말을 지어냈다는 거니? 통화음이 들리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어렴풋한 기억에 시어머니가 집으로 놀러 오셨을 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애 키우기 힘들지 않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니 가까이 살면 대신 키워주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농담으로 알아듣고 그러게요 하고 대답한 게 다인데 그게 저렇게 뻥튀기 될 줄 알았나요? 남편도 통화를 하다 말고 해명을 바라는 눈빛으로 절 쳐다보는데 시어머니랑 통화하고 있는 남편에게 이러쿵 저러쿵 하기도 힘들어서 억울한 표정만 짓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도 상황을 눈치챘는지 한숨을 쉬었죠. 내가 좀 돌보다가 어린이집 보내면 되는데 무슨 애 하나 보려고 이사까지 와? 우리도 어차피 집에서 노는 거 손주 봐주면 서로 좋은 건데 그렇게 말해야 하니?
그리고 이미 계약금도 다 냈고 다음 주에 이사만 가면 돼. 그러면서 또 울먹거리는데 시어머니 울기 시작하면 애들이 우는 것보다 더 말리기가 힘들어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됩니다. 일단은 그냥 전화를 끊어보라고 했죠. 이미 돈까지 다 내셨다는데 이걸 물으라고 할 수도 없고 시아버지까지 오시기로 한 상황이라 남편도 크게 반대를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불편할까봐 계속 미안하다고만 했어요. 저도 처음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걱정이 됐는데 제 복직은 이미 정해진 거라서 제가 없는 낮에 아이를 봐주신다는 말에 애써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시부모님은 정말 옆동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그런데 제 복직은 아직 2주가 남아 있어서 2주 동안은 제가 돌보겠다고 쉬고 계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굳이 본인들이 봐주시겠다며 집으로 오시는 거예요. 정말 아침 7시가 땡 하면 오셔서 저녁밥까지 드시고 가셨어요. 아기가 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편인데 8시, 9시 정도까지는 자거든요. 그런데 아침 7시만 되면 어김없이 깨서 해도 하루 종일 피곤해하고 저도 아기 잠들면 청소도 하고 뒷정리도 하고 남편도 챙겨야 해서 늦게 잠들 수밖에 없는 생활 패턴인데 그게 무너져 버리니까 사람이 이렇게 도는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오전 7시에 출근을 하는데 어쩜 그렇게 딱 맞춰서 오시는지. 그리고 내 부모님과도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 괴로운 법인데 불편한 시부모님과 넓지도 않은 집에서 붙어 있는 게 쉬웠겠어요? 애는 시어머니가 보시고 식사 준비는 시아버지가 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시아버지를 부엌에 세워두고 앉아 있겠어요? 집안 살림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시고 시아버지도 특별히 요리를 잘 아시는 게 아니라서 결국엔 제가 다 하게 됐고요. 애기가 똥 싸면 똥 쌌다. 쉬하면 쉬했다. 애기 춥겠다 옷 입혀라. 그러면 저는 네네 하면서 쫓아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애기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아무거나 먹이려고 하셔서 한시도 편히 앉아있지를 못했어요. 어차피 애기 돌보고 집안이라는 건 늘상 하는 일이라 어려운 게 아닌데 그걸 시부모님 감독하에 해야 한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간절하게 복직하고 싶었습니다. 남편도 제가 괴로워하는 걸 알고 안절부절했고 차라리 저 복직하기 전까지는 오지 마시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서운하다 어쩐다 하셔서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남편 퇴근하기 전에 저녁 식사를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니까 입에 혓바늘이 돋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살면서 사람 혀에 그렇게 큰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네요. 물도 제대로 못 삼킬 만큼 커져서 한참 고생했어요. 그리고 2주일을 버텨낸 뒤에 드디어 복직을 했습니다. 남편도 휴직하지 않았고 낮 동안엔 시부모님이 계속 애를 봐주시기로 했어요. 애가 걱정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애 셋을 키우신 분인데 어련히 잘 돌봐주시겠거니 했죠. 제가 사는 게 우선이었어요. 낮 동안에는 마주칠 일이 없으니까 정말 삶이 편해지더라고요. 애도 봐주시니까 감사한 마음도 들었고요. 제가 스스로 불편해서 그렇지 사실 우리를 위해 이사까지 와주신 것 아닌가 생각하면서 죄책감도 조금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복직한 지 2주가 됐는데 시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지영아, 월세 날짜가 20일이야. 아, 그러세요? 그래. 문자로 계좌 넣어줄게. 이러시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서 꿈뻑꿈뻑 눈만 깜빡거리고 있는데 오히려 시어머니가 어이없어 하시는 겁니다. 얘 월세는 내줘야지. 네? 사시던 집 월세 내놓으셨잖아요. 그거는 보증금을 많이 받아서 세는 조금밖에 안 받아. 그러시는데 사실 이 얘기를 들으면 하루 종일 애도 돌봐주시는데 그 정도는 드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당연히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분 다 일을 안 하고 계셔서 생활비 명목으로 150만 원씩 드리기로 하고 이사 오신 날 이미 한 차례 드렸어요. 저희도 맞벌이를 하지만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집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셨다기에 1년만 열심히 벌어서 드리자 하는 생각으로 남편과 상의했던 거였어요. 큰형과 여동생 내에서는 용돈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월세까지 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계약할 때 월세가 90만 원이라고 하시길래 거기에 맞춰서 살던 집도 세를 주셨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생활비 150만 원에 월세 90만 원을 합치면 매달 240만 원씩 드려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둘 중 한 사람이 번 돈의 대부분은 시부모님께 드려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어머니, 저희도 그러면 생활이 힘들어져요. 뭐?
그러면 너희가 주는 돈으로 월세 내면 우리는 손가락 빨고 사니? 사시던 집은 왜 월세를 조금 받으신 거예요? 보증금으로 좀 쓸 데가 있어서 그랬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는 당연히 너희가 월세를 내줄 거라고 생각했지. 애초에 저희하고 상의하고 이사 오신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1년 동안 들여요? 저희도 집 살 돈도 모으고 해야죠. 제가 웬만한 일이라면 이렇게 말대꾸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어요. 어린이집에 보냈으면 복직했어도 도움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었을 텐데 생돈이 240만 원씩 나가게 생긴 기분이었어요. 한 푼 두 푼 모아도 아쉬울 때인데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이를 재우고 야근 후 늦게 들어온 남편을 앞에 앉혔어요. 월세에 관해서 말을 하자 남편도 노발대발했습니다. 그러고는 신발도 짝짝이로 신고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시부모님 댁으로 향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11시에 나갔다가 30분 만에 돌아왔습니다. 형하고 여동생하고 우리가 각자 50만 원씩 용돈을 드리기로 했고 월세는 시부모님이 알아서 해결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밤에 형과 여동생한테까지 전화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는 돌이 지났으니 어린이집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시부모님과는 어색하게 지냈습니다. 말씀은 안 하시지만 눈치로는 제가 아들과의 사이를 갈라놓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친정엄마가 치아가 많이 안 좋으신데 임플란트 3개를 해야 하셨어요. 아무래도 큰돈이 들다 보니까 남편과 상의해서 1개는 저희가 해드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아셨는지 시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나도 임플란트 2개 해야 되는데 여지껏 미뤘다. 그런데 시어머니 치아 정말 튼튼하시거든요. 저도 잘 못 씹는 오돌뼈도 오도독 잘 씹으시고요. 잇몸이 아픈 데도 없고 치아는 타고나야 하는 거라면서 돈 아꼈다며 늘 자랑하실 정도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임플란트를 2개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셔야겠다는데 어쩌겠어요. 친정엄마만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시어머니도 1개는 저희가 해드리기로 했어요. 2개 다 해주길 원하시는 눈치였지만 모른 척 해버렸어요. 그 뒤로 몇 번 치과에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2-3달 정도 뒤에 시누이가 시부모님 댁에 방문한 날이었는데요.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며 부르시더라고요. 아이를 챙겨서 옆동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를 보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서 오라며 씩 하고 웃으시는데 앞니를 기준으로 3번째 치아 하나가 없으신 거예요. 안쪽이 아니라서 웃으면 바로 보이는 곳이고 보통 거기가 비어있으면 맹구, 영구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아무 거리낌 없이 그걸 드러내고 계셨어요. 엄마, 이빨이 왜 그래? 남편이 다가가면서 물었는데 시어머니 대신에 시누이가 나서서 쏘아붙이더라고요. 언니! 그러는 거 아니에요. 돈이 아무리 아까워도 그렇지. 엄마 이꼴로 돌아다니게 해요. 어안이 벙벙해서 남편과 서로를 쳐다보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시누이를 말리는 신용을 하세요. 그만해. 그래도 얘들이 보태줘서 하나는 했잖니. 그런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는 와중에도 발음 새는 소리가 씩씩하고 들리는데 코미디가 따로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1개만 해드리기로 했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저렇게 이가 없는 채로 저희를 부르신 거예요. 이를 빼셨으면 치료를 하던 와중이었다는 건데 어째서 1개만 하신지 모르겠어요. 그냥 저희를 나쁜 자식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러신 거 아닌가요? 그리고 치과에서도 보통은 저렇게 이가 없는 상태로 돌아다니게 잘 안 하지 않나요? 시어머니는 치료 중이어서 발치했다 이런 말씀도 안 하시고 하나는 저희가 보태줬지만 나머지 하나는 돈이 없어서 못했다는 뉘앙스를 풍기시는 겁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어요. 남편도 도대체 엄마는 왜 그러는 거냐면서 화를 버럭 냈어요. 이건 뭐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어째서 매번 이런 식이신지. 결혼 전에 남편이 시부모님과 굳이 만날 필요 없다고 했던 일까지 떠오르더라고요. 원래 이런 분이셨으니까 만남을 피했던 것 같았어요. 결혼 전에 이럴 줄 알았다면 저도 분명 다시 생각했을 테니까요. 이사 문제도 그렇고 임플란트 문제도 그렇고 시어머니가 시누이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누이는 저희를 천하의 불효자식 보듯 하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살지 마. 언니도 돈 가지고 치사하게 그러는 거는 아니죠. 혼수도 제대로 안 해왔으면 이 정도는 해야죠. 언니네 엄마였으면 이 꼴을 만들어놨겠어요? 사돈어른한테 언니네 엄마라뇨.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효녀면 자기가 다 해주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결혼 전 시어머니 말씀대로 반반 똑같이 하면 절대 갈등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빠듯하게 벌면서도 시어머니 뜻대로 해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남편이 정말 집을 다 때려 부술듯이 화를 냈고 평소 같았으면 화내는 남편을 말렸겠지만 그 자리에서 침묵하고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지영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뭐라 할 말이 없다. 이게 당신 잘못도 아닌데 뭐. 너 여태 애쓴 거 알아? 엄마 성격 맞춰주려고 노력한 것도 알고. 이제 엄마 연락 받지 마. 한 달 뒤면 명절인데 어떻게 그래? 그냥 내 말대로 해. 남편은 그렇게 말한 뒤에 제 핸드폰을 가져가더니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형님, 전화번호 모두 차단시켜버렸어요. 그러고는 정말 핸드폰이 잠잠해졌어요. 가까이 이사 오시고 난 후부터 더 전화를 자주 하셨는데 거짓말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오랜만에 해방감 같은 것도 느꼈어요. 이래서 시댁 하는구나 싶기도 했고요. 바로 찾아오실 줄 알았는데 남편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오질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3주 정도 뒤 주말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시누이가 다른 사람 핸드폰으로 전화를 한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너무 놀라서 머리가 새하얘지더라고요. 옆에 있던 남편도 그 소리를 듣자마자 핸드폰을 낚아채 가서 시누이를 닥달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사고가 났다고? 그래! 지금 입원해 있어. 오빠가 자식이면 찾아가 봐. 그러곤 어디에 입원해 있는지 문자로 보내줬습니다. 저희는 급하게 챙겨서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6인실에 누워 계셨는데 다리에 붕대를 둘둘 감고 계셨습니다. 그러고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나 죽으면 보려나 했는데. 니들이 웬일이냐? 병실에 누워 계신 모습에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남편은 정말 많이 놀란 것 같더라고요.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길 건너려고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데 큰 차가 덮쳐버렸어. 뭐? 괜찮은 거야? 다행히 수술이 잘 됐대. 수술까지 하셨다는 소리에 저도 놀랐어요. 아빠는 어디 계셔? 밤새 여기에 있다가 허리 아프다고 집에 갔어. 시아버지는 허리가 안 좋으셔서 딱딱한 보호자 침대에서 주무시질 못한다고 집에 계신다는 거예요. 형과 동생네는 일 때문에 바빠서 오질 못하고요. 하도 끙끙 앓으셔서 다시 침대에 눕혀드리고 우선 남편과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안 되겠다. 당신이 당분간 회사 끝나고 와서 엄마 좀 봐줘. 명절 전까지만이라도. 뭐? 애는 어쩌고? 애는 내가 하원시킬게. 아무래도 당신이 여자니까 화장실 갈 때나 그럴 때 나보다 도움이 될 거 아냐. 남편이 너무 걱정을 해서 거기에다 대고 싫다고 할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도 많이 안 좋아 보이셔서 그러겠다고 했죠. 그리고는 며칠간 회사 끝나고 병원에 들러서 챙겨드리고 밤늦게 집에 돌아오는 생활이 반복됐습니다. 한 5일 하니까 또 혓바늘이 돋으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퇴근 후에 혼자 애 보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조금만 참자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속옷을 손빨래하고 병실로 들어가려는데 간호사가 저를 붙잡고 말하더라고요. 이명숙 씨 보호자 되시죠? 네, 맞아요. 낮에 다른 병실에 들어가셔서 너무 시끄럽게 하신다고 항의가 들어와서요. 보호자님께서 조금 말씀 좀 드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시어머니를 볼 때는 한 발짝 떼는 게 어렵고 항상 끙끙 앓고 계셨는데 다른 병실에 놀러 다니신다는 말에 의아했습니다. 이명숙 씨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네, 맞아요. 저희 어머니는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셔서 지금 잘 못 움직이세요. 다른 분이랑 착각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간호사가 다시 한번 차트 같은 걸 확인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이명숙 씨 맞아요. 킥보드에 발가락이 깔려서 오셨잖아요. 네? 크게 다치셔서 수술하신 게 아닌가요? 아니요, 엄지발가락 발톱이 조금 깨지긴 하셨는데요. 문제 없으실 거예요. 붕대도 하도 감아달라고 하셔서. 승합차가 덮쳤다고. 네? 간호사가 오히려 더 놀라서 되물었는데 더 말을 했다가는 저만 바보가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보나마나였습니다. 시어머니 말을 철석같이 믿은 제 잘못이었죠. 간호사가 돌아가자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이 지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어머니 차에 부딪히신 거 아니래. 그게 무슨 소리야? 킥보드에 부딪히신 거야. 거짓말 하신 거라고. 하,
남편이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그러곤 한참을 말이 없었죠. 남편도 저만큼 피곤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한시도 쉴 틈이 없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나한테 그렇게 고자질할 일이야? 어쨌든 다쳐서 입원한 엄마를?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떤 분인 줄 남편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일 끝나고 쉬지도 못하고 병수발 들고 있는 것도 남편이 원했기 때문인데, 그래서 힘들어도 참고 했었는데, 이런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이게 고자질이야? 그럼 지금 이 상황이 맞는 거야? 나중에 얘기하자. 피곤해 죽겠다. 이따 집에서 얘기해. 그리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그렇지 너무 억울하고 서러웠어요. 눈물이 핑 돌았는데 집에 가서 다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봐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짐을 챙기러 다시 병실로 들어갔는데 시어머니가 절 보자마자 그러시는 거예요. 지영아, 모레 설인데 내가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음식은 네가 좀 해야겠다. 그래도 네가 음식 솜씨가 좋잖아. 그리고 남은 저는 좀 싸우고, 그래도 설인데 나도 차례상에 올라간 음식은 먹어야지. 어머니, 형님은요? 형님도 있잖아요. 큰애는 돈 버느라 바쁘잖아. 전문직은 괜히 되는 줄 알아? 그래도 덜 버는 네가 음식하는 게 맞지? 그게 지금까지 어머니 수발 들고 있는 저한테 하실 말씀이세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정색을 하고 그러니? 그러지 마라. 가족끼리 자격지심? 그런 거 느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저 더 이상은 어머니 이렇게 이상한 짓 하시는 거 못 받아주겠어요. 여기 계시지 마시고 옆동에 있는 다른 병원으로 가보세요. 그러곤 짐을 챙겨서 병원을 나왔습니다. 정형외과 왼편에 정신병원이 있었거든요. 그 길로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새 남편한테 전화를 하셨나 보더라고요. 당신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엄마한테 그런 막말을 해. 미쳤어? 남편이 저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만큼은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이래서 남의 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엔 피 안 섞인 저보단 피 섞인 가족이 우선인가 보다 했어요. 악을 써가며 싸울 힘도 없어서 아기를 들쳐매고 친정에 왔습니다. 명절은 차례를 지냈든 안 지냈든 제가 상관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모든 전화 다 차단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남편이 친정으로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너무 지친데 시어머니랑 제가 양쪽에서 그러니까 심적으로 힘들었다고요. 문은 열어주지 않았는데 문 밖에서 계속 그러다 갔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도 왔다 갔는데 애는 내놓으라며 한참 문을 두드리다 가셨어요. 부모님은 제가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하겠다고 하시는데 눈물이 나네요. 그래도 여태까지 제가 의지했던 남편인데 이렇게 가정이 깨지는 게 괜찮은 걸까 생각도 들어요. 시댁만 없다면 화목한 가족이었거든요. 아이를 보고 있는데 아이도 너무너무 불쌍해서 가슴이 아픕니다. 남편은 이번 한 번 정신이 어떻게 됐었다고 엄마랑 인연을 끊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어서 조언을 구하려고 글을 썼습니다. 이대로 지긋지긋한 시댁과 영원히 작별하는 게 좋은 걸까요? 아니면 남편과 아이만을 보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